싸울 일이 있는 게 뭐냐면 딱지요. 구슬. 그것 때문에 이제 싸우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주인집이 뭐고 하네. 일단은 싸우게 되죠. 그렇다고 막 이렇게 주먹질하고 막 그런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러면 이제 그 주인집 애기가 꼭 마지막에 하는 소리가 우리 엄마한테 이른다는 거예요. 일러라 이런죠. 근데 가서 이르면 이제 저희 아버님, 부모님들이 저를 됐습니다. 저를 혼내시는 거예요, 저를. 야, 저기서 나가라고 하면 우리 어디 가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어릴 적에는 이제 그런 과정을 잘 모르죠. 내가 지금 딱지를 지금 내가 땄는데 저놈의 새끼가 그거 안 준다고 막 이렇게 하니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세입자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 60년대, 70년대는 세입자는 보호가 안 돼요. 주인이 나가쇼, 나가. 이번 달에 뭐 우리가 어떻게 돼서 하여간 뭐 사정이 있으니까 좀 비워주세요.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84년도에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된 게 아닙니다. 조금 만들고 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온 거죠. 일단은 이런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원래 요 장면이 있잖아요. 요 장면이 84년도에 만들어졌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 누구한테 적용되느냐? 요것은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거기 집에 사는 사람. 그래서 외국 사람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 사람도 적용되고 법인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적용이 없죠. 적용이 없는데 이제 최근에 문제됐던 게 뭐냐면 LH공사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최근에 그 LH공사가 문제된 거 말고 LH공사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나라 돈을 가져와서 그걸로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전세 얻어갖고 LH공사 직원이 사는 게 아니고 LH공사가 또 일반 국민하고 계약을 합니다. 500에 8만 원 주고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국민은 1억짜리 전셋집인데 보증금 500에 월세 8만 원을 내고 사니까 자기 형편보다는 좋은 집에 살게 되죠. 그랬다가 나중에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주인한테 LH공사가 반환받을 거니까 그 돈은 우리 나라 돈에서 온 거단 말입니다. 정확히는 국민주택기금에서. 그러면 국민주택기금을 어디 투자해가지고 이자 받아먹고 그런 건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국민들한테 사는 데 있어서 조금 보탬이 되게끔 하는 돈이니까 좋은 돈이죠. 잘 쓰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세를 얻어줬어요. 그런데 그 집이 경매를 딱 넘어가니까 넘어가는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 임차인은 LH공사인데 법인이어서 적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LH공사가 1억 전세보증금 넣고 살던 집이 경매 넘어가기만 하면 그 1억 돈이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스란히 다시 또 회수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계속 돌리면 되는 건데 문제는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막으려고 안 되겠다. LH공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둬가지고 보호해 주는 걸로 돼 있다고. 그게 LH공사. 서울 같은 경우는 SH공사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런 데는 적용이 되는데 이렇게 LH공사나 SH공사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경매 물건지 봤을 때 세입자가 나오면요. 거기 LH공사 임차인으로 뜨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어요. 최근에는 경매 물건에서 흔히 봐요. 흔히. 그 말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이런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좀 못 사는 사람들한테 보탬이 되게끔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니까 보호해줘야 되겠죠? 자, 요것은 지금 필요 없어요. 시험도 관련이 없고.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법인 요거 얘기가 심심찮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요게 잘 나옵니다. 고시원요. 고시원에서 사는 사람은 보호해줘야 되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느냐 이겁니다.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사람, 잠깐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용이 없다 이렇게. 여관방에 보면 뭐 공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몇 개월씩 거기 여관방에서 묵는 경우가 있어요. 먹고 자고. 달방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잠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여지는 없다. 그걸 적용시킬 필요는 없어요.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도 뭐예요? 금방금방 옮깁니다. 딴 데로. 그러니까 주거생활 안전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요건 적용 범위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한 존속기간 보장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 기간을 보통은 2년 합니다. 3년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해요? 계약 기간은 정하기 나름이에요. 5년도 할 수 있어요. 잘 안 해서 그렇지. 자, 1년 할 수 있습니까? 1년? 가능해요. 계약 기간은 정하기 나름이에요. 자기들끼리 약속이니까. 자, 그런데 우리 법은 계약을 했을 때 최소한 한번 들어가면 2년은 살고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2년. 아무리 못 살아도. 이런 제도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84년도에. 그 전까지는 어때요? 뭐 계약을 했어도 중간에 주인이 뭐예요? 나가 그러면 뭐예요? 2년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었죠. 근데 하여간 못해도 2년을 살고 나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1년 계약해도 자동으로 2년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근데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법이 또 문제거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임차인은 1년 살려고 계약한 거예요. 그래서 1년 살고 주인한테 보증금 빼주세요. 나 이제 이사 갈랍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주인한테.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뭔 소리? 1년 더 살아. 법도 몰라? 2년이야. 1년 해도 2년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세입자를 위해서 만든 법인데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1년에도 2년으로 된다고 하니까 이게 세입자를 뭐예요? 보호하는 게 또 아니게 됐죠. 그래서 부랴부랴 조문을 또 만들었어요. 혹시 1년 계약했을 때는 임차인은 계약대로 1년만 살고 나갈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그래서 2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 1년. 계약을 1년 했을 때 얘기입니다. 6개월에도 마찬가지. 그러면 1년만 살고 나가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 누가요? 임차인이. 시험에서는 여기를 묻는 거예요. 여기를.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어요.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1년 했어. 그러니까 임대인이 1년 다 됐네. 나가. 못해요. 2년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임대인은 2년을 각오하셔야 되고 임차인은 1년 계약하면 선택권이 있죠. 1년 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1년 살았으니까 보증금 빼주쇼 할 수도 있고 임차인한테 좀 혜택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묵시적이라는 것은 아무 말을 안 했는데도 또 한 걸로 본다는 거예요. 갱신. 그러면 여기는 자세히 공부하려면 좀 복잡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보통 2년 계약한다고. 근데 기간이 끝나가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쑥 지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인도 나가라 소리 안 하고 임차인도 나간다는 소리 안 하고 쑥 지나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묵시적 갱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년 계약한 걸로 봐요. 법에서 딱 찍혀 있어요. 2년 이렇게. 이게 묵시적 갱신 이렇게. 그럼 묵시적 갱신이 안 되게 만들려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쪽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돼? 줄여서 얘기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쪽에서 거절을 해야 된다고요. 임대인 쪽에서는 나가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임차인 쪽에서는 이번에 나갈랍니다 라고 이렇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면 묵시적 갱신이 안 되겠죠. 그럼 묵시적 갱신이 안 되게 만들려면 거절의 의사표시를 우리 임대인은 언제 해야 되느냐? 응? 거절의 의사표시를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언제까지요?
2개월 전까지 하셔야 되고. 여기 바뀐 내용. 옛날에는 한 달 전. 실무에서는 1개월 전까지 하다가 2개월 전으로 바뀌었는데 그 기간 때문에 현장에서는 설왕설래 이렇게 되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구체로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시험관에서는 요 2개월을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현장에 가면 날짜 따집니다, 이제. 예,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게 한 달하고 2달 사이일 때 애매해지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거기는 우리가 빼버려요.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 임차인은 언제까지 거절해야 됩니까? 그래야 묵식갱신이 안 됩니까? 2개월 전. 이렇게. 이것도 1개월 전에서 바뀐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시험에서는 요 2개월 전 요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거절은 지금 현행법상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뭐 이렇게 공통점이 뭐냐, 2달 전까지는 거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달 전까지는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묵시적 갱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년. 그래서 2년 연장이 됐는데 그래도 임차인은 중간에 뭐예요? 변심할 수 있죠. 아무 얘기 안 했다는 얘기는 그냥 계속 살겠다는 의지가 강했었는데 갱신이 되자마자 변심을 해. 변심. 임차인이 갑자기 나간다고 해. 이렇게. 그러면 그건 임대차 계약은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이때 변심할 수 있는데 그 임차인의 변심은 또 무죄예요. 무죄. 그래서 해지통보하면 효력이 생겨. 언제요? 당장 생기는 거 아니고 즉시 그러면 안 되고 3달이 있다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임대차 계약이 깨지면 보증금 빼줘야 된다고. 그럼 돈을 만드는 게 당장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3달의 여유 시간을 준다. 이거죠. 갑자기 나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임차인이. 그래서 이제 세를 놓는 입장 중에서 어떤 임대인이 그런 한탄하시더라고. 2년 계약했어요. 그런데 임차인이 사정해가지고 올리지 말아달라고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걸 들어줬어. 안 올리고. 그래서 이제 아무 말 없이 지나갔으니까 2년 된 거잖아요. 갑자기 막 이사 가겠다고 돈 빼달라고 하니까 배신감 때문에 막 되게 화를 내시더라고. 올려달라고 한 것도 안 올려줬는데 다시 세를 넣으면 되긴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실망감. 올려주지 마세요. 올리면 안 됩니다. 저 못 살아요. 이렇게 막 해서 사정사정 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간다고 하니까 뭐 사정이 있겠지만 또 임대인도 어떻게 보면 좀 실망스러운 결과죠. 자, 여기도 알아두셔야 되고 묵시적 갱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제도는 가만히 보면 세입자 같은 경우에 그 집에 계약해서 들어가면 최소한 한 2년 정도는 적어도 살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죠. 자, 근데 여기서 더 보장하기 위해서요, 갱신 요구권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요새 요게 그냥 아주 뜨겁죠. 그래서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올해 시험에서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한 문제 나왔다고요. 근데 문제 지문 5개 중에서 2개 지문이 요거예요. 임차인이 나 더 사고 싶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이 거의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2년을 보장했었는데 나아가서 갱신 요건을 인정하니까 나 2년 더 살고 싶어 그러면 거의 들어주는 거. 그래서 흔히 실무적으로 얘기할 때 이걸 2+2 이렇게 얘기한다. 2년 더 살고 싶어요. 임차인이 요구하는 겁니다. 임차인이. 자, 대신 갱신 요구는 언제 할 수 있는 거냐. 중요하죠. 중요하죠. 임차인은 갱신 요구를 언제 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자기 기분 내키는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언제일 것 같아요? 또 2개월 전이에요. 그 사이에 갱신 요구해야 돼요. 그러면 2년 더 연장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네. 우리 임차인 쪽에서는 이게 2년만 살고 나가려고 하면 2달 전까지는 뭐예요? 나간다고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되지. 그쵸? 2년을 더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2달 전까지 갱신 요구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임차인 쪽에서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달 전까지 결정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나간다고 얘기하든지, 그렇죠? 2년 더 살고 싶다고 얘기하든지 그렇게 선택하시면 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중개사무실에서 이 사람이 만약에 2년 연장을 한다 그러면 중개사무실에서는 할 일이 없어요. 계약서 다시 써주는 대필 정도밖에 안 되고, 이 사람이 만약에 나간다고 얘기했다 그러면 주인한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 세입자 들어갈 사람이 일단 비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맞춰준다고 해야지.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전화해갖고 주인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럼 주인이 나간다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그러면 그 세입자 한번 해볼 건데 그 월세 조건, 월세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우리가. 자, 근데 이런 갱신 요구는 임차인이 하는 건데 딱 한 번만 써먹을 수 있어요. 한 번만. 1회만. 그러니까 요건 가만히 보면 그 저기 뭐야, 저 뭐야, 꿀벌 있잖아. 꿀벌. 벌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침이 있어요. 침. 엉덩이 쪽에 침이 있는데 그거 딱 한 번 쏘면 죽어요. 꿀벌이. 그러니까 자기 목숨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게. 한번 쏘잖아요. 저희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저 꿀벌한테 막 쏘여가지고 막 이렇게 붙고 막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딱 한 번 침 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년 더 이렇게 되니까 종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을 다시 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기간만큼은 어떻게 해요? 2년. 그래서 2+2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표현이 거의 맞는 표현이지만 완벽하게 정확한 표현 아니에요. 자, 2년 했죠? 갱신 요구했어요? 2년 더 해요. 근데 만약에 1년이 했으면 어떻게 돼요? 임대차 기간을 1년 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갱신 요구 할 수 있나요? 네. 갱신 요구하면 어떻게 돼요? 2년. 못이 박혀 있어요. 자,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나요? 3년? 못할 게 뭐야? 갱신 요구 할 수 있나요? 네. 그러면 몇 년 되는 거야? 2년 못이 박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2+2라고 하는 인터넷상의 얘기들은 일반적으로 거의 뭐 99% 맞는 얘기지만 100%는 아니라는 얘기. 3년일 때 갱신 요구하면 3년 연장되는 게 아니고 2년. 그렇죠? 요것이 중요하죠. 다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임대인은 어떻게 해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연장을 시켜주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러왔기 때문에 전세 시세 같은 게 달라질 수 있죠. 그러면 임대인 쪽에서는 그거 맞춰서 임차인 보고 뭐예요? 보증금 올려주세요. 월세 올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임대인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그거는 권리죠. 그런데 만약에 올려달라고 했을 때, 뭐 깎아달라고 할 리는 없잖아요. 올려달라고 했을 때 많이 올려도 괜찮다고 한다면 50% 올려달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갱신 요구했으니까 들어주는데 50%를 올려서 맞춰주려면 거기서 갱신 요구했다는 의미가 없잖아요. 딴 데 집 알아봐야지. 그래서 증감 청구할 수 있는데 증액할 때, 올려달라고 할 때는 몇 프로를 넘을 수 없다. 5% 넘게는 올려달라고 할 수가 없다. 핵심이죠. 주인분들은 임차인이 갱신 요구하면 요 임대인 쪽에서는 어떻게 좋아합니까 요새? 싫어합니까? 보통 싫어하죠. 왜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갱신 요구하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수 있을 때 5%밖에 못 올려. 재계약을 하면요. 다른 사람을 구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면요. 50% 올리든 100% 올리든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주인들이 갱신 요건을 싫어하는 이유는 2년 연장되는 것 때문에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아, 연장해 뭐 그 사람이 더 살고 관계없어. 근데 전세 보증금을 시세에 맞춰가지고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이런 제한을 두지 않으면 갱신 요건은 또 뭐예요?
의미가 없죠. 근데 또 가만히 보면 갱신 요구하면 2년이 연장되는데 요때 또 변심이 일어납니다. 누가요? 임차인이. 그래서 갑자기 나간다고 해버릴 수 있어. 임차인이. 임차인의 변심은 또 무죄야. 다만 당장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고 몇 달 있다가. 이렇게. 묵시적 갱신하고 똑같은 거죠. 자, 지금까지 해서 갱신 요건에 대해서 일반적 내용을 봤어.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이제 주인들 입장에서는 싫어하는 제도인데 주인들이 기존에 있던 임차인을 빼내고 보증금이나 월세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긴 거예요. 주인 쪽에서는. 자, 여기 갱신 요구했을 때 임대인이 100% 들어줘야 되느냐? 100%? 100%가 아닌 거예요. 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거부, 거절. 되게 많아요, 사유가. 그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면 임대인은 나가라고 해버릴 수 있어. 그 거절 사유가 한 10가지 가까이 돼요. 그 중에서 요즘 이제 아주 뜨거운 것은 이겁니다. 요 임대인이 자기가 살겠다고 실거주 하겠다고 하면 임차인을 빼낼 수 있어. 이건 법에서 정당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 우리 아들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여기 살아야 되니까 비워주세요. 세입자는 2년밖에 안 살았는데 그러면 비우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지금 요양병원에서 이제 건강을 좀 회복하셔서 돌아오시니까 여기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비워주세요. 이딴 식으로 얘기하면 임차인은 나가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임대인 쪽에서도 이런 이유가 있다면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도 맞지만 한계가 있는 거죠. 아니, 임대인이 살겠다는데 그런 경우까지 그러시면 안 되지. 임차인 2년 더 살게 해야지. 그건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그래서 만든 거예요. 만들어 놓으니까 임대인이 뭐예요? 뿔난 임대인들이 이걸 활용하죠. 어떻게 활용을 해요? 자, 제가 살 겁니다 하고 내보내고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놔버려. 그러니까 쫓겨났죠 지금. 최근에도 자기 살고 있는 바로 옆 단지예요. 자기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서 주인이 실거주한데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바로 또 이렇게 급히 또 집을 알아봤어. 월세 집을 나왔어. 그래서 급히 계약. 또 주인이 놀려버려. 주인이 방을 내놨는데 딱 한 번 보러 온 거예요. 그리고 딱 한 번 봤어요. 계약됐어요. 그래서 계약하는 날 임대인이 막 고맙다고 하는데 임대인은 자기도 그런 경우는 처음이라는 거야. 딱 내놓자마자 딱 한 번 보고 갔고 그날 계약금 일부가 들어갔고 그 며칠 있다가 정시로 계약서 썼고 잔금날이 이제 12월 초에 아니 1월 초. 근데 어쨌든 제3자한테 세를 놓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쫓겨났지 이제. 그러면 거기를 갖다가 이제 주인들이 실거주한다는 걸 보통 이제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래놓고 바로 그냥 제3자한테 세를 놓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래도 또 좀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인들이 자기 주소를 거기다 옮겨. 그리고 실거주한 것처럼 몇 개월을 지나. 그리고서 이제 부동산 사무실에다가 얘기합니다. 전세로 빼달라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또 전세를 열심히 맞춰주죠.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고. 아예 어떤 주인들은 아예 비워놔 그냥 2년. 나 2년 비우고 월세 안 받아도 좋은데 2년 뒤에 많이 올리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태클 걸어서 막 손해배상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실거주 안 해? 그러면서. 그래서 손해배상 해주고 그런 것도 막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귀찮아. 그러니까 그냥 공실로 놔두는 경우도 있어요. 3자한테 놓지 않고 공실로. 이래도 이제 이론적으로는 배상 책임을 질 경우가 많을 거예요. 많습니다, 이게. 이런 경우가. 그래서 이때 주인집이 실거주 하겠다고 나와가지고 주인이 실거주 하는 경우도 진짜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 사례 중에서 통계를 딱 내보면 한 절반 정도는 가짜, 한 절반 정도는 실거주. 뭐 2년 거주해야 뭐 양도세 뭐 그런 것 때문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진짜 반 정도는 그런 것 같아. 한 반 정도는 가짜 것 같아. 통계적으로. 통계가 아니고 그냥 감으로. 응? 자, 요게 이제 갱신요건.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이라는 말을 여러분 민법 시간에 혹시 들어보셨어요? 대항력? 안 들어봤어요? 응. 대항할 수 있는 힘인데. 자, 보세요. 집주인이 갑이었어요. 팔렸어요. 을이 등기 가져왔어요. 새로운 소유자예요. 근데 옛날 집주인이랑 병이라는 사람이 집을 빌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 기간은 2년, 보증금은 한 5억에서 전세 얻은 거예요. 사실은 이제 사회적으로 얘기할 때 전세다 그런 말을 이제 많이 쓰는데 교실만 들어오면 전세다 이렇게 안 하고 임대차 계약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 게 여러분들 입장을 처음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교실 밖에 가면 현장에서는 전세 막 그러잖아요. 교실만 들어오면 뭐라고 그래 또 임대차. 그 두 마디가 같은 말인 거예요. 나중에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구별이 안 되지만 구별할 필요도 없지만 공부를 좀 하시게 되면 한 4가지 용어를 구별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십시오 하면서 설명을 드려도 구별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1단계는 뭐냐? 교실 안에서는 임대차, 밖으로 나가면 전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요. 전세를 갖다가 얻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세 얻고서요. 나중에 어서 2년 살고 있는데 1년 만에 집이 팔린 거예요. 을한테. 그러면 새 주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살고 있는 세입자한테 나가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이지. 그랬을 때 여기 나가줘야 되냐 이 말이지. 어때요? 여기 나오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생기는 권리가 임차권이에요. 임차권. 자기 집이 아닌데 거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다고.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응? 그걸 임차권. 이러한 임차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응? 물권, 채권 이 말은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물권, 채권. 채권이죠. 물권은 이렇게 주인이 바뀌는데도 여기 임차인이 요 사람이 새 주인한테도 여전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 요게 물권. 그런데 채권은 자기하고 약속한 사람한테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주인이 바뀌었을 때 새 주인한테는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채권. 그러니까 채권은 약속한 사람하고 둘 간의 관계야. 물권은 그 밖에 제3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게 물권이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임차권은 채권의 채권. 그러면 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면 요 새 주인한테는 자신의 요 임대차 기간이나 보증금을 주장 못해요. 주장 못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뭐예요? 나가라 그러면 나가줘야 된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세입자로 살기 힘들지.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채권자에 불과한 요 임차인, 임차권자인 요 병이 말이에요. 등기할 수 있도록 해요. 등기를 딱 하면 채권이지만 등기되는 게 있죠. 임차권도 채권이지만 등기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등기되면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1년 만에 집이 팔렸지만 새 주인한테 나 1년 더 살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나 1년 더 살 거야. 그리고 나중에 2년 채우고 나갈 때는 을 보고 뭐라고 그래 병이. 내 보증금 5억 있거든? 내놔. 보증 5억 안 주면 나 안 나가. 줄 때까지 안 나가거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대항력이에요. 등기 나면 대항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물건으로 배우시는 거 있잖아요. 물건 나오는 거, 뭐 소유권부터 시작해서 다 물건들은 다 등기돼야 권리가 생기는 거죠. 등기돼야.
근데 임차권은 등기 없이도 권리는 만들어져요. 그런데 제3자한테까지 주장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기. 이러한 등기는 혼자 등기를 하는 겁니까? 주인이랑 같이 하는 겁니까? 주인이랑 같이 하죠. 그러면 주인이 이걸 등기를 시켜주겠어요? 안 시켜주지.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 등기부에 뭐가 올라가서 하여간 등기부를 떼었을 때 지저분한 거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협조 안 하죠. 그럼 법에는 등기하면 대항력 인정해줄게 그랬는데 등기된 임차권 등기를 한 우리 세입자를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나라에서는 야 이거 만들어봤자 이거 다 소용없어요. 등기를 해야지 뭐 이게 보호가 될 텐데.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을 발명했다.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을 발명했어요. 그게 뭐냐? 뭘 것 같아요? 등기 대신 주민등록이죠. 이렇게. 등기 대신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한테 나 이런 임차인이야 라고 계속 주장할 수 있어서 쫓겨나지 않는다 이 말이지. 이건 혼자 하는 거. 그럼 주민등록표에 올라가려면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전입신고한 그 시점하고 주민등록표에 이름 올라간 거하고 차이가 약간 납니다. 시간차가. 그런데 우리 법은 전입신고 하면 주민등록된 걸로 쳐요. 그래서 실질적인 요건은 뭐냐? 실질적인 요건은 전입이에요. 전입. 그러니까 조문에는 주민등록이라고 나와도 전입신고가 되면 등기된 거고 똑같아. 대신 등기는 볼만하잖아요. 등기부에 딱 나오고. 근데 전입신고나 주민등록 요것은 등기부만큼은 아니잖아 이게. 그래서 효력이 당장 생기지 않고 다음날 생기는 걸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을 만들 때 이것도 그냥 당장 생긴다 그렇게 법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법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 그래도 등기부가 좀 더 믿을 수 있지 이거보다 이렇게 봐서 이건 다음날 밀리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월 7일 날 전입이 됐죠. 그럼 대항력은 며칠 날부터 생기더라? 1월 8일. 그런데 우리 판례는 요 1월 8일인데 요걸 구체적으로 0시로 해석해요. 제일 빠르게 1월 8일 0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등기 갖고는 안 되니까 뭐예요?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럼 대항력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주인 바뀌어도 1년 만에 바뀌었다 그랬을 때는 1년 더 살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죠. 나중에 2년 다 채우면 나가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보증금 5억 빼주시지. 그럼 나갈게. 근데 주인이 못 빼줘. 빼줄 때까지 요 집을 인질로 잡고 버틸 수도 있죠. 그게 뭐예요? 대항력이다. 그러니까 세입자를 보호하는 장치 중에서 가장 센 것은 대항력이에요. 그래서 이 대항력을 주장한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보증금만 놓고 보면 이 보증금을 누구한테 물리고 받아낸다는 거예요? 세주인. 세주인한테. 네? 그렇다면 을은 이런 집을 살 때 세입자가 들어가 있는 집을 살 때는 어떻게 사야 되겠어요? 이 집값이 10억이라면 10억을 다 입금시키고 사면 바보죠? 그럴 거 아니야. 10억을 다 주고 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5억 또 빼줘야 되는데 대항력이 있어갖고 그럼 살 때 어떻게 돼? 이건 전세를 끼고 사는 거니까 5억으로 사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이제 판례가 이게 되게 많은 게 요것 때문에. 전입신고가 올바르게 돼야지, 어떻게 해요? 올바르게 돼야지 보호가 되는 거죠. 전입신고 올바르게 돼야지. 그래서 크게 보면 단독주택과요, 집합건물로 나눌 수 있어요. 저 앞에 보이는 저런 아파트들은 다 뭐예요? 집합건물입니다.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는 게 실무적으로는 빌라예요. 빌라를 공식적인 용어는 다세대 주택 이렇게 하고요. 아파트도 집합건물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덩어리 건물처럼 보이지만 더 들어가 보면 소유자가 여러 명 있는 거 얘기하죠. 소유자가 여러 명. 그것을 집합건물. 오피스텔은 단독 건물이에요? 집합건물이에요? 오피스텔.
집합 건물이죠. 한 덩어리 건물처럼 보이긴 하지만 또 들여다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 소유자가 또 다 각각 있죠. 이게 집합 건물이요. 이런 단독주택이나 단독건물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할 때 지번이 맞으면, 여기까지만 맞으면 그냥 통과해요. 호수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한 명이죠. 여기는 호별로 주인이 다 틀리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번까지만 주소가 정확해서는 안 되고 호수까지 정확히 맞아떨어져야지만 보호가 되겠죠.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뭐예요, 지금? 대항력. 예? 근데 대항력에서 핵심은 지금부터예요. 대항력의 핵심은,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게 여러분은 못 믿으시겠지만 경매에서 권리 분석에서 50%를 차지하는 거예요. 모두 못 믿으실 거예요. 어제도 요새 지금 겨울에 요 중개사 학원 쪽에서는 이제 경매 강의를 쭉 하고 있는데 세 타임 한 3시간 정도 수업을 하는데 그 중에 절반이 이거였어요, 이거. 자, 아까 대항력은 매매를 통해서 주인이 바뀌는 걸 예를 들었지만 대항력은 매매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매매든 증여든 상속이든 경매든 뭐든 주인이 바뀌는 건 싹 적용되는데 경매가 좀 독특한 게 있어요. 경매를 통해서 주인이 을로 바뀌어. 그런데 평은행의 대출이 먼저 있어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싶을까요? 평은행의 대출이 먼저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대출 빚이 이제 5억 정도 있다고 치고요. 대출이 있는 걸 보고 요 집에, 갑의 집에 정이라는 사람이 세입자로 들어간 거예요. 이거 보고 들어갔어요. 주민등록 전입신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인도라고 하는 건 뭐냐? 계속 제가 아까 인도라고 써져 있는데 설명 안 드렸죠? 인도는 입주, 들어가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 살고 거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돼. 그런데 들어가 사는 것은 주민등록 돼 있으면 들어가 사는 걸로 추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민등록을 해놓고 6개월 동안 전세 살아요. 6개월 동안 유럽 여행을 갔다 왔어. 그러면 저는 그 집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6개월 동안 유럽 여행 갔다 오는데 그래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대항요건이라고 하는데 대항요건에서 이것 말고 에이 주민등록 돼 있는데 보니까 안 살아. 그럼 대항력 없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안 살고 있다고 하는 걸 입증하는 건 거의 불가능. 그래서 안 치는 거예요?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래서 실질적 요건은 뭐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주민등록 전입신고. 그러면 이 전입신고된 요 임차인은 주인이 경매로 바뀌었으니까 이걸 대항요건이라고 그래요. 갖췄으니까 다음날 0시부터 아까 1월 7일이면 1월 8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야 되는 게 원칙인데 앞에 노란 저당권이 있으면 대항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얘가 있으면. 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경매에서만 그래요. 왜 대항력이 인정이 안 되느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세입자 보증금 5억이라고 쳐요. 근데 이렇게 있는데도 대항력을 인정을 하면 집의 시세는 10억이라고 쳐요. 인정을 하면 낙찰 받으신 을은 나중에 5억을 별도로 물어줘야 되죠? 아니 대항력을 인정해주면 인정받는다고 치면 응? 이거 물어줘야 돼. 5억을 나중에 물어줄 것 같으면 10억짜리 집을 낙찰 받을 때 10억에 이렇게 금액을 쓰는 것은 바보죠. 15억을 지금 주고 사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는 한 5억 써야 될 거 아니에요. 5억. 그래도 10억에 산 거예요. 이거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한 4억 써야지 뭐 좀이라도 남겠죠. 근데 가만히 비교해 보시면 여기에 대항력을 인정하면 물어줄 금액이 생기니까 이 사람의 입찰 금액이 점점 줄지요. 줄다 보면 낙찰 받으신 분이 낸 돈, 요게 배당금으로 흘러가요. 배당 탈 돈으로. 근데 1등으로 배당 타는 사람이죠, 평은행.
탈 때 5억 돈에서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억을 다 못 받게 되죠. 근데 만약에 대항력을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받을 확률이 거의 100%죠. 인정 안 하면. 그런데 누가 더 빨리 자리를 잡았어요? 은행. 그거 보고 들어갔잖아요. 은행은 요 사람 없었어요. 대출해 줄 때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대항력을 인정하면 입찰가가 낮아져서 이 사람이 배당을 다 못 받아가서 피해봐요. 그러면 되겠어요? 먼저 자리를 잡았는데. 그래서 경매다 그러면 위에 저당권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아무리 대항력권을 갖췄다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 이해를 뭐 하셨으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위에 그냥 은행 대출이 먼저 있잖아요. 위에. 세입자 밑에 깔려 있죠. 숨을 쉴 수 있다 없다? 없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 둘째 놈이 아빠 마사지 해줄게 그런 거예요. 마사지 좀 해라. 그랬더니 둘째 놈이 저보고 엎드리라고 하고 위에 올라와 가지고요. 마사지를 하는 게 아니고 70 몇 킬로의 몸무게로 깔아 뭉개는 거예요. 그게 마사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입자 깔려 있죠 지금? 대항력이 없어요. 경매에서는. 이쪽은 보세요. 결론 내볼게요. 세입자가 지금 전입신고가 지금 앞에 돼 있죠?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없죠? 대출 없죠? 대출이 오히려 뒤에 있죠? 그러면 이런 사람을 선순위 세입자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입니다. 선순위 세입자는 경매에서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가 있다. 보증금이 5억이면 을은 따로 5억을 물어줘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건 선순위 세입자 할 때 그래요. 이건 뭐라고 불러요? 후순위 세입자. 밑에 깔려있죠? 숨 못 쉬죠? 대항력이 없다. 여기는 위에 있어 오히려 숨 잘 쉬죠?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제일 핵심. 그죠? 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